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NIE 학습을 위한 비판적 독해 2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비판적 독해를 저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비판적 독해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따지면서 읽고 또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라고 했는데 이 논증 방법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 시간에는 논증 방법, 글의 논증 방법에는 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 또 말을 할 때, 또 말을 들을 때에도 반영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 연역법, 귀납법, 유비추론 이런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 방법으로 글이 써져 있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예시 굉장히 유명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원칙이죠. 아주 큰 원칙이죠.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큰 대원칙, 대전제, 일반적인 사실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주목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에 이르렀죠.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에서 출발하여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낸다면 이것은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연역법이 항상 옳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연역법을 사용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글이 성립하고 이 명제가 성립하고 아닐 경우에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제 이 전제가 지금은 맞지만 우리 200년 후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유전자를 조직해서 200년 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 더 이상 참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소 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겠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거로부터 시작한 구체적인 결론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역법을 사용할 때는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하고 그럴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제가 참이 아닐 경우 논증 자체가 오류가 될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다음 전제가 사실이라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사실이에요. 그쵸? 이 전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제가 모든 사람,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00%다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100%다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모든 사람은 남자다." 어때요? 이 명제 여러분 틀린 명제죠? 전제가 틀렸습니다. 대전제가 틀렸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남자다."라고 하는 틀린 명제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에 지금 다다랐는지 봅시다. "마리 퀴리는 사람이다. 마리 퀴리는 남자다." 말도 안 되죠. 왜요?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애초에 틀린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연역법 추리는 틀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귀납법은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역법과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은 사람이다. 플라톤은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집중한 구체적인 사례죠. 이 사례들로부터 어떤 걸 도출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큰 원칙, 큰 전제를, 큰 사실을 우리 이끌어냈잖아요. 도출해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글쓰기 방법 혹은 논증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귀납법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연역법과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 귀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명제가 참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죽었지만 뭐 칸트는 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칸트 죽었습니다만 칸트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겠죠. 또 화자의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언급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결론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어야, 연관성이 있어야만 그 도출해낸 사실이 참인 명제로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조금 있다가 3 비판적 독해 3에서 다룰 거고요. 일단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일반화를 성급하게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죽었으니까 칸트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그건 굉장히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외를 보지 않고 그냥 일부의 사례들만 보고 결론을 도출해 버리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음 일부 사례만으로 이 귀납법을 하게 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남자다. 플라톤 사람이다. 플라톤 남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다. 여러분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남자인 것, 플라톤이 남자인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남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남자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되죠. 이것을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마리 퀴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지만요. 마리 퀴리는 여자예요. 그쵸?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자입니다. 이 사례들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죠. 여기서 오로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가지고 요 세 개의 사례만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남자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지금 70여 명이 있는데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보지 않고 일부 3 명의 사례만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남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떤 사실을 도출해냈을 때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유비추론입니다. 줄여서 유추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유추는 두 사건이나 이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인생과 마라톤 모두 다 길죠. 아, 그러니까 이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인생은 마라톤 하는 것처럼 막 전력 질주하지 말고 너 페이스 조절하면서 열심히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오래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추라고 하는 거죠. 또 국어는 탑쌓기와 같다. 그러면 국어와 탑쌓기는 모두 다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쌓기처럼 국어 공부를 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겠죠. "기초부터 튼튼히 쌓으세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영어 단어 암기는 숨쉬기와 같다.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만큼 영어 단어와 숨쉬기는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계속 숨쉬기는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영어 단어는 오늘 10단어 외웠다고 해서 내일 안 외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단어, 내일 10단어, 모레 10단어 꾸준히 해야만 느는 숨쉬기와 같이 꾸준히 해야만 하는 그래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유비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추는 또 항상 정답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완벽한 증명이 어렵다. 그렇죠. 왜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 사건이나 사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부 속성만 가지고 일부의 공통점만 가지고 유출을 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카페인이다. 사랑과 카페인 모두 다 심장을 뛰게 해요. 그래서 그 속성 하나만 가지고 '사랑은 카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랑은요 카페인은요 몸에 해롭고 피곤할 때 필요해요. 건강할 때 필요하지 않아. 그죠? 막 활력이 넘칠 때 카페인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피곤할 때만 필요해요. 근데 그런 속성이 사랑에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과 카페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심장 뛰게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 하나 그 공통점 하나 때문에 '사랑은 카페인이다.'라고 유추해 버리게 된다면 '그럼 사랑은 카페인처럼 몸에 해로운가? 사랑은 카페인처럼 피곤할 때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를 할 때는 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본 다음에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 때, 그 공통점이 확실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